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배경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휴가차 5주 정도 와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4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가격리 포함해서 약 5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강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로 몇 번 때울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 온 김에 독일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독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독일로 간 이유는 한국에서 다녔을 때 회사가 야근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야근 많이 하고 특근비, 야근비 많이 받고 이제 그 돈으로 전자기기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렇게 2년 정도 지냈는데 소비 많이 했을 때는 좋았는데 2년 정도 뒤에 제가 실력이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장 궁금해 하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연봉이겠죠? 연봉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고 직군마다 다르고 경력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차 사이 7만 유로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일은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세금 떼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어가면은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500만 원대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월세 다시 내고 그러다 보면은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럽 국가의 고부담 고복지인데요. 많이 낸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응급실도 2번 갔었고 MRI도 2번 찍고 내시경도 1번 했고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될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전부 받았죠. 그럼 이게 무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낸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내면서 또 프라이빗 인슈런스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부담 고복지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비가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독일은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공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주거 지역을 가야 되고 좋은 주거 지역은 결국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복지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독일에서 은퇴를 한다면은 대략 200만 원에 준하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독일에서 별로 은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세전 1억이라는 금액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세전 1억은 캐나다, 싱가폴, 호주, 영국만 가도 개발자들이 세전으로 1억은 대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해주는 거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인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쓰고 있고 아이폰 쓰고 있고 우버를 쓰더라도 실리콘밸리로 입금이 되는 거고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그냥 현대사회가 돈을 쓸 때마다 실리콘밸리로 입금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인플로이들에게 많은 급여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제가 독일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제가 세전 1억 정도 되는 급여가 중소기업에서 준다라는 게 상당한 장점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니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급여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중소기업에서 계약만 잘 따낼 수 있으면 독일 대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은 연봉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중소기업을 가보면은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같이 일을 해보면은 조금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었던 거죠. 제가 박사들이랑 일을 하는 거를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에게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어느 회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자 하는 업무를 고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C++로 계속 일을 하고 싶고 거기에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까지 넣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급여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도 괜찮게 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업무로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한국에서도 오퍼가 들어왔는데 한국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주는 업무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직군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통 9 to 5, 8 to 4 혹은 7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점심시간이 따로 할당이 돼 있으면 1시간을 거기서 추가를 해야겠죠. 야근은 있긴 있어요. 야근도 있고 특근도 있는데 그러한 야근 특근은 이제 시간을 모아가지고 한국처럼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체 휴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야근이나 특근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한 번에 3개월씩 휴가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휴가 얘기가 나왔는데 휴가는 보통 1년에 25일에서 30일 정도를 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35일까지 받는 경우를 봤어요. 당연히 이런 휴가들을 한 번에 3주, 4주씩 몰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가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 저 아프다고 인사과에 전화를 했는데 인사과에서 그냥 휴가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프면은 아픈 거예요. 그냥 회사를 안 나가고 월급은 나오고 3일인가 4일 정도 연속적으로 아프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연봉이랑 워라밸 이야기는 한 것 같고, 이제 생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활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언어 차별이랑 인종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언어 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 내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인 회사만 저는 가게 되니까 회사 내에서 언어 차별은 없고,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됐을 때는 돈을 쓰게 되는 경우니까 그냥 영어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디 레스토랑을 가거나 차를 산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영어로 말을 해도 되는 게 영업사원들의 영업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영어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인종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인종차별도 사실은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괜찮은 동네에서 괜찮은 이웃을 만나게 되면은 인종차별은 전혀 못 느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동네로 주거 지역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사회에 불만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좋은 이웃이 있는 좋은 동네를 가시면은 인종차별은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을 지겨울 정도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3월 초에 프랑스 파리를 간다든지 10월 초에 스페인 남부, 스페인 섬을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성수기 직전, 성수기 직후라서 사람도 전혀 없고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인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한국인들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유럽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한국이 더 좋다, 유럽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독일 자체가 유럽 내에서 가져가는 버프가 조금 있어요. 치사한 거일 수도 있고 똑똑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세계 정세를 미국이 다 만들어 놓고 미국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러피안 유니언 자체에서 조금 치사하게 만들어 간 게 있어요.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으로 만들면서 재화나 상품의 이동, 그리고 자본의 이동, 그리고 사람의 이동까지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상품, 재화, 자본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언어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은 자본 그리고 상품이 독일로 많이 들어오고 독일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은 독일로 많이 못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유러피안 유니언으로 독일만 꿀 빨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독일인들을 직접 보기에는 얘네들 그거를 알고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엄청 똑똑한 거죠. 약간 좀 치사하고 똑똑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동안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가 되었든 이렇게 짧게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신 거 어느 정도 답변이 되길 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독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캐나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어디든 갈 생각이 있고요. 그 좋은 기회가 한국이라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답변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